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1970년대 후반의 서울 변두리 공장 마을은 가난이 습기처럼 벽지마다 배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늘 두 가지 냄새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는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기계 기름 냄새였고, 다른 하나는 좁은 골목마다 고여있는 하수구의 키키한 냄새였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공장으로 불려나갔고, 해가 진 뒤에야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 동네에서 사치와 같았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아이의 손에 쥐어줄 동전 한 푼, 저녁상에 올릴 콩나물 한 봉지가 더 시급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공장 건물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좁은 골목은 비만 오면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빗물에 젖은 운동화가 상할까 봐 맨발로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웅덩이를 피해 까치발을 들며 삶의 무게를 견뎠습니다. 그 골목 끝자락,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슬레이트 지붕 아래 민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민수의 집은 밖보다 안이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천장에 갈라진 틈 사이로 빗물이 줄기를 이루며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익숙한 듯 부엌에서 찌그러진 양푼과 양은 냄비들을 들고 나와 방바닥 여기저기에 깔았습니다. 텅, 텅, 투둑, 양푼에 떨어지는 빗물 소리는 박자가 제각각이었고, 그 불협화음은 민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빗물에 젖어버린 교과서를 한 장씩 정성스레 넘기고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져 흐릿해진 글자들을 볼 때마다 소년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통증이 일었습니다. 책을 닦는 민수의 손길은 마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방 안의 습한 공기를 뚫고 부엌에서 어머니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그 책 말려봐야 글자도 안 보일 텐데 그만하고 이리 와서 밥 먹어라. 내일에 뜨면 마당에 널어놓으면 돼. 민수는 젖은 종이를 손끝으로 꾹 누르며 고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런데 이것만 마저 닦고 갈게요. 지금 안 닦으면 종이가 다 붙어버려서 못 읽게 돼요. 어머니는 밥그릇에 보리밥을 담으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눈 나빠진다. 이리 와, 오늘 감자국 끓였다. 민수는 겨우 펜을 놓고 상머리에 앉았습니다. 멀건 감자국과 짠지 한 그릇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그 한 그릇이 소년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민수는 밥을 입에 밀어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빗물 소리에서 어머니를 벗어나게 해드리겠노라고 말입니다. 비가 그친 밤, 민수는 홀로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은 여전히 축축했지만 소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안고 앉았습니다. 저 멀리 공장 굴뚝에서는 쉼없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 밤하늘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연기 장벽 너머에는 차갑도록 맑게 빛나는 별들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흙바닥에서 세상을 올려다보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별은 손에 닿을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었고, 자신은 발을 떼기 힘든 진흙탕 속에 있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거리감이 오히려 소년의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 별에 닿을 수 없다면 스스로 별이 되어 이 어두운 골목을 비추겠노라는 서글픈 다짐이었습니다. 새벽 5시, 낡은 태엽 시계가 요란한 금소금을 내며 민수를 깨웠습니다. 겨울의 새벽 공기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워 방문을 열자마자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어머니가 매캐한 장작 연기를 마시며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민수는 찬물에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밥 다 됐다. 얼른 먹고 학교 갈 준비해. 얼른 씻어. 늦으면 공장 아저씨들한테 치여서 가기 힘들다. 민수는 밥을 물에 말아 빠르게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는 좀 더 눈 좀 붙이세요. 손 보니까 다트셨던데 어머니는 애써 손을 감추며 웃어 보였습니다.
나는 괜찮다. 내가 공부만 잘하면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다. 아침 햇살이 낡은 기와 사이로 스며들 때 민수는 실밥이 터진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장으로 향하는 어른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그림자를 밟으며 걷는 민수의 등 뒤로 차가운 아침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은 오직 학교가 있는 언덕 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자신을 이 가난의 수렁에서 건져내줄 유일한 구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실의 공기는 집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낡은 나무 책걸상이 줄지어 있고 칠판에는 선생님이 적어 내려가는 지식의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맨 뒷자리에 앉아 숨소리조차 죽인 채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설명하며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나 같은 아이도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내 이름이 적힌 역사는 어떤 모습일까? 점심시간이 되자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반찬 냄새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친구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분홍색 소시지와 계란말이가 담긴 도시락을 자랑하며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슬그머니 교실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운동장 구석, 커다란 미루나무 아래가 그의 전용 식당이었습니다. 민수는 보자기에 쌓인 작은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별다른 반찬도 없이 소금으로만 간을 한 밥덩어리였습니다. 그때 단짝이었던 정호가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야, 임민수, 여기서 혼자 뭐 하냐? 같이 먹자니까 정호는 자기 도시락을 민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우리 엄마가 오늘 불고기 싸줬어. 너 고기 좋아하잖아. 좀 먹어. 민수는 주먹밥을 씹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 이거면 충분해. 주먹밥이 제일 맛있어. 정호가 억지로 고기를 집어 민수의 입가에 가져다 대자 민수는 고개를 돌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정호야. 나 배불러서 그래. 마음만 받을게. 민수에게 자존심은 가난한 소년이 세상의 동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오후 3시 종소리와 함께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축구공을 차며 운동장으로 뛰어갈 때 민수는 정반대 방향인 공단 구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수가 도착한 곳은 좁은 지하방에 재봉틀 수십 대가 돌아가는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안은 미세한 먼지가 눈처럼 날리고 있었고 아주머니들은 쉴 새 없이 페달을 밟으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구석에서 떨어진 실밥을 줍고 완제품이 담긴 무거운 상자를 창고로 날랐습니다. 민수야, 저기 파란 실 박스 좀 위로 올려줘. 무거우니까 허리 조심하고. 공장 반장 아주머니의 외침에 민수는 자기 몸집만 한 상자를 짊어졌습니다. 상자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어깨를 파고들었지만 민수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연필을 쥐고 글씨를 써야 할 소년의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어느덧 딱딱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민수는 책 속의 문장 대신 눈앞에 상자 숫자를 세어야 했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 민수의 손가락 끝이 날카로운 상자 모서리에 깊게 긁혔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면직물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민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상처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픈 것보다 원단이 상할까 봐 더 겁이 났습니다. 이를 보고 다가온 한 아주머니가 민수를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에휴, 이 어린 것이 무슨 고생이냐. 민수야. 너는 공부도 잘한다면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공부나 해, 공부나. 아주머니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민수의 손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싶은데 참고서 살 돈이 없어요. 이거라도 벌어야 학교에 다닐 수 있거든요. 아주머니는 민수의 가냘픈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 너 같은 애들이 공부해서 잘 돼야 이 세상이 바뀌는 거야. 꼭 변호사나 판사 돼서 우리 같은 사람 도와줘야 한다. 알았지? 아주머니의 따뜻한 격려에 민수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돌아온 집은 고요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방으로 들어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찢어진 공 모양 공책을 펼쳤습니다. 낮에 공장에서 묻은 먼지가 코끝을 간지럽혔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률 용어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졸음이 쏟아져 고개가 꺾일 때마다 민수는 뺨을 세게 때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조금만 더, 딱 한 페이지만 더. 옆방에서는 어머니의 깊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 콜록, 컥. 민수는 펜을 멈추고 벽 너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는 아파도 약 한 첩 지어 먹지 않고 그 돈을 모아 민수의 등록금 봉투에 넣었습니다. 민수는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할게요. 그래서 어머니 병원부터 모시고 갈게요. 촛불의 따뜻한 오렌지빛은 마치 민수의 꿈을 응원하듯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덩그러니 중학교 성적표와 고등학교 입학 안내서가 놓여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연거푸 담배만 태우셨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 사이로 아버지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아비가 못나서 정말 미안하다. 공장 사정이 안 좋아서 이번 달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다. 고등학교는 일단 한 해만 쉬고 돈부터 좀 벌어보면 어떻겠냐. 민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잠 안 자고 일해서 학비 제가 벌게요. 제발 학교만 보내주세요. 민수의 간절한 호소에 어머니는 부엌 한 구석에서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애가 전교에서 노는데 어떻게 학교를 쉬게 해요? 내 입 하나 덜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나라고 내 자식 앞길 막고 싶겠어? 당장 내일 살 돈이 없는데 공부가 다 무슨 소용이야. 가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벽이 되어 소년의 꿈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옥상으로 올라가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울었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한 통곡이 소년의 몸을 가늘게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민수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수의 사정을 전해 들은 담임 선생님이 낡은 골목을 헤매며 민수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민수는 이 동네에서 나올 수 없는 인재입니다. 제가 백방으로 알아봐서 장학금을 연결했습니다. 아이 앞길, 어른들이 막아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는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알아볼게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희 민수 학교 갈 수 있나요? 그럼요. 제가 돕겠습니다. 민수를 믿어주세요. 선생님의 도움으로 민수는 마침내 중학교 교복을 입었습니다. 비록 누군가 입던 헌 교복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이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민수의 손에는 책가방이 꼭 쥐어 있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민수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눈을 반짝이며 선생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민수야, 질문 있니? 선생님의 물음에 민수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배움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민수에게는 생존을 위한 무기였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민수는 다시 공장으로 직행했습니다. 밤 10시까지 먼지 속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힘들었지만 책을 펼칠 때만큼은 피로를 잊었습니다.
어느 날 시험 결과가 나왔고 민수는 전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저 공장 다니는 애가 1등이래. 진짜 독하다. 정우라는 친구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나 공부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민수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아는 건 다 알려줄게. 가나는 여전히 벽이었지만 민수는 그 벽을 타고 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더 고됐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집안 형편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민수에게 학교를 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만두면 평생 제자리예요. 제가 잠을 줄여서라도 돈 벌어올게요. 민수는 낮에는 학교에서, 밤에는 시장에서 짐을 나르며 버텼습니다. 정호 아버지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은 민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면접관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에 집착합니까?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우는 일을 막고 싶습니다. 저는 약자의 편에 서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간절함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전국 상위권 성적으로 서울대학교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확인하던 날, 민수의 가족은 모두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지독했던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민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캠퍼스 생활 대신 법정과 씨름했고 주말이면 복지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도왔습니다. 학생, 우리 집이 재개발로 쫓겨나게 생겼어. 우린 어디로 가야 해? 할머니의 물음에 민수는 정성껏 법률 조항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요. 제가 서류 작성을 도와드릴게요. 사법시험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민수는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보증금도 없는 비좁은 고시원방, 책상 하나 놓으면 몸 하나 누울 공간도 없는 그곳에서 민수는 2년을 버텼습니다. 여름이면 땀띠가 온몸을 덮었고 겨울이면 입김이 나오는 방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판례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험의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민수는 며칠을 시금전폐하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하고 돈이나 벌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때 민수를 다시 일으킨 것은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빗돌빗돌한 글씨로 적힌 편지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변호사 안 돼도 괜찮다.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그냥 밥거르지 말고 몸만 상하지 마라. 어머니의 사랑은 민수에게 다시 펜을 잡을 용기를 주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겠다는 분노와 열망을 펜촉에 담았습니다. 마침내 두 번째 시험, 합격자 명단에 임민수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민수는 화려한 서울 시내를 뒤로하고 옛 공장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많이 변해버린 그 골목길에서 민수는 옥상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해냈어요. 이제 다시는 비 새는 집에서 울지 않게 해드릴게요. 변호사가 된 민수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 대형 사건보다 돈 없고 힘없는 소외된 자들의 사건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변론은 논리적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 앉아있는 피고인은 범죄자가 아니라 가난이라는 감옥에 갇혔던 피해자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민수의 진심 어린 변론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고 그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권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마침내 임기가 끝난 뒤 여전히 그는 시장에서 상인들과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년이 된 민수는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웃었습니다. 흙바닥에서 별을 꿈꾸던 소녀는 이제 그 스스로가 되어 수많은 아이의 길을 비춰주는 가장 밝은 별이 되었습니다.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